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버님의 결혼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예비 형님 댁은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는지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시모가 원하는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죠.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씀이 약해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남들보다 좀 마르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약한 편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살이 좀 쪄야 할 것 같다면서 애도 낳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어요. 결혼 2년 차밖에 안 됐었지만 좋은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었죠. 항상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만만 늘어놓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도 시모에게 서운한 점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이러다 속병이 걸릴 것 같아 눈 딱 감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쉬지 않고 시모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길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난 거니?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지? 너네 아들과 이혼해라.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삐쩍 말라서는 애도 숨풍숨풍 낳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 아들은 너 같은 여자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동안 아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봐줄 수가 없겠다.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살 길 사는 걸로 해라. 네? 아니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갈라서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동안 이 사람 뒤에서 꽤 오랜 시간 지켜봤었는데 거의 다가 전부 엄마가 잘못했던데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몸이 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콕 집어서 말할 필요 있어요? 몇 번이나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 기분이 좋겠어요? 어머님, 저 이래봬도 건강해요. 병치레 크게 안 했고요. 다른 좋은 면도 많은데 왜 맨날 구박하세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 신체적인 조건만 안 좋니? 너희 집안 볼 게 뭐가 있어?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허락을 해줬다만 2년 동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애라도 가졌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겠니?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아이를 가지는 건 저희 생활이 좀 안정이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때 가지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세요? 저희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냥 뒤에서 지켜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문제 가지고 제발 보채지 좀 마세요. 시모가 저를 막대하는 모습을 뒤에서 참고 지켜보던 남편도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시부도 시모가 좀 지나쳤다며 제 편에 서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서 잘못을 추궁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가 가족 모두에게 한마디씩 듣게 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그날 이후 더욱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카로워졌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자 저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시부와 연락만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하던 도중에 아주버님이 결혼 문제로 자리를 만들려는데 시댁에 먼저 와줄 수 있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시부의 말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나중에 확실해지면 상견례 날짜 잡혔을 때 가겠다고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라 나중에 정식적인 자리가 마련됐을 때 얼굴 보는 걸로 하자며 시부모님만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모는 왜 오지 않냐며 또다시 난리를 쳤고 남편은 시모가 또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그게 싫어서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만 참석할 거라는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시모는 저희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서 시부가 모든 걸 차단했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면 개인적인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예비 형님이 대품과 함께 시댁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시부와 전화통화로 듣게 된 소식은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면서 좋은 집안의 며느리감이 들어왔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의사였고 집안 전체가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해 왔었던 명문가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만남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아주버님이 사내 병원에서 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료를 해줬던 분이 예비 형님이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동안 대신 일을 봐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예비 형님을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반해 끊임없이 구애를 하게 되었고 진심을 받아주게 되면서 서로 결혼까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상견례 일정을 잡게 되었고 저희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 문제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건 불편했지만 상견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도 약간의 미열과 함께 몸이 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 때문에 걱정이 좀 됐었지만 약속된 일정이라 일단 무작정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남편한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상견례가 끝나면 병원에 좀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 병원을 먼저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저 때문에 중요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
그대로 상견례 장소로 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잠깐 화장실로 불렀어요. 그때가 예비 형님 가족분들이 아직 오기 전이라 시모는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길 원했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얼굴빛이 하얗게 떠가지고 꼭 체한 사람처럼 안색이 왜 그 모양이야?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약을 사서 먹어야지.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준비하고 병원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상견례 끝나면 가는 걸로 그이랑 얘기 다 끝났어요.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쓰러질 것처럼 힘든 건 아니니까 예민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아주버님 상견례를 망치게 될까봐 신경 쓰이세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집안과 결혼을 하는지 너도 잘 알지? 너 때문에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야 될 거야. 그분들 앞에서 아픈 티 내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최대한 분위기 맞춰줘야 한다. 알겠니? 시모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곤 화장실로 따로 불러 표정 관리 잘하라고 화를 냈어요. 저를 먼저 걱정해 주는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 문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고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눈앞에 처음 본 여자 한 분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를 뒤따라오던 시모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예비 형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게 된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선한 눈빛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댁 집안의 제일 큰 문제인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텐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비 형님은 시모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예비 형님이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 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 자리는 분위기도 좋았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지러움까지 동반이 되자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현기증이 동반되더니 눈앞의 시야가 하얗게 변하게 되면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게 되었고 하필 제 앞에 있던 물잔에 손을 갖다 대게 되면서 물이 예비 형님 쪽으로 쏟아져 버리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제 앞에 있던 냅킨으로 예비 형님의 옷에 묻은 물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뒷목을 잡더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무작정 밖으로 끌고 데리고 갔어요. 참나,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큰아들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칠칠치 못하게 물잔을 쏟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아주 매를 뻘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현기증이 왔어요. 아주버님 결혼을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요. 잠깐 약국 좀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약국은 무슨?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거니?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속도 울렁거리고 미열도 있는데 아무래도 몸살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차에서 잠깐 쉬고 있을게요. 내가 이래서 네가 약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는 이런 중요한 날에 기어코 사고를 쳐? 항상 얘기했지. 몸 관리 잘하라고. 제가 약간 마른 것뿐이지 정말 건강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몸 관리에 게을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걱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미쳤니? 너를 왜 걱정해? 이거 봐봐라. 아까 화장실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을 해달라고? 네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이번 상견례 끝나면 내 아들과 무조건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왜 그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물잔 쏟았다고 이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아무런 문제 없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린 뒤 저를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저는 결국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치게 되었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제 입을 틀어 막으면서 상견례 망칠 일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하게 되자 상견례 양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 저와 시모가 뒤엉켜 있는 광경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떼어 놓았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러한 시모를 막아서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의 삶 전체가 꼬였다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의 얼굴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부탁까지 하는데도 시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순간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뚫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 예비 형님의 집안 식구들이 온몸으로 절 막아줬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시모는 움찔거리더니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 예비 형님 식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예비 형님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단 가만 안 두겠다며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아까부터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약간의 몸살기가 있다고 했었죠?
얼굴빛도 창백하고 미열도 있는 걸로 봐선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긴 한데 혹시 속이 울렁거리나요? 지금 몸이 어떤지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봐요. 단순 몸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부터 몸이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었어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리고 몸살 기운처럼 온몸에 힘이 없어요. 제가 내과 의사거든요. 아무래도 임신인 것 같은데 혹시 주기 계산 해봤어요? 지금 증상이 딱 임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예비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은 진짜 임신이냐고 대묻더니 옆 건물에 약국이 있다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겠다며 급하게 약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임신이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관심도 없고 맨날 구박만 하니까 뭘 알겠어? 만약 며느리가 진짜 임신이 됐다면 당신한 행동에 대해 조용히 지나갈 생각하지 마.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노력하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좋게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말로는 알았다고 해놓고 감히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유, 임신은 무슨? 제 깨병이야. 약해 빠진 몸으로 임신이 될 것 같아? 내가 의사 며느리 둔다고 하니까 그거 샘나서 상견례 망치려는 거라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 사이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와서 예비 형님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들어가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시모를 노려보면서 임산부에게 손을 올리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다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었죠. 정말 임신이라고? 아니,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그리고 이건 별개 문제인데 내 큰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뇨. 저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이 아니라 해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인데 몸이 안 좋으면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물잔 한번 엎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몸이 안 좋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서 이렇게까지 일을 심각하게 만든 당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재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당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말 안 해도 반대할 게 뻔하다는 거 알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계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내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물잔 쏟았다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깐만, 혜영 씨.
내가 실수 인정해. 그동안 며느리한테 쌓인 게 좀 있어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긴 했지만 나도 내 잘못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한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결혼 끝내는 건 아니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엄마가 못 볼 걸 다 보여줬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물 건너 갔고 엄마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당신 때문에 내 두 아들과 며느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관계도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애들이 무슨 죄야? 더는 눈물 흘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시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모든 걸 잊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땅만 바라보더니 시모가 갑자기 양손을 합치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고 그날 이후 시모 옆에는 가족이라곤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있던 CCTV에 시모의 행동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그 장면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저를 그동안 힘들게 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피해를 받게 된 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런 법적 다툼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서로 좋게 웃으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부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집안은 조용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찾아와 다시 잘 지내보자며 제 뱃속에서 커가는 손주도 안아보고 싶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했지만 가족 모두가 반대를 한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피해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람이 절벽 끝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모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선 가족들과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얼굴 붉히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눈앞에서 모든 걸 지켜봤는데요. 그 끝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현재 시모의 건강 문제로 꽤 오랜 기간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암을 앓고 계셨던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라 오열을 했어요. 시모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 또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서
시모의 건강을 같이 챙겨줬던 남편이 사실은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저와 시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시모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갈 때마다 더욱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시모는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시모와 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걸 터뜨리게 되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의 곁에서 항상 간병을 해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가 저를 항상 친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항상 최선을 다해 왔었죠. 시모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항상 외로워하셔서 제가 옆에서 자주 챙겨드리며 허전해 하시는 공간을 대신 채워드렸고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제가 결혼 초에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10년 가까이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모의 우울증은 없어졌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셔서 앞으로 좋은 날만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셨는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자 이번엔 반대로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낙 늦게 암을 발견하게 되면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서둘러 큰 병원으로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며 시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저 몰래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입원을 하시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오래간만에 단둘이 시간 좀 보내면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려고 피부과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에 있던 실장님이 갑자기 저를 막아서며 진료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길래 당황한 얼굴로 안에 환자가 있냐고 물어보니 상담 중이라면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길래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실장님의 얼굴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걸 직감한 저는 제 팔을 잡고 있던 실장님을 뿌리치며 진료실의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실장님이 뒤에서 저를 강하게 붙잡았고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자 실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까 전화해봤는데 안사람이 오늘은 집에 우리 엄마 간병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네. 오래간만에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하루빨리 당신 안사람이 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집 이제 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내가 오빠 안사람 눈치 봐가면서 몰래 들어가야 돼? 우리 관계 그냥 말하면 안 돼? 오빠가 돈 많이 버니까 위자료도 전부 주면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우리 엄마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야.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게 알아서 손에 쥐어질 텐데 그거 못 기다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우리 가인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 성격이 이렇게 급해서야 되겠어? 거의 다 왔으니까 잠깐 숨 돌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임신 초기라 항상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은 더 이상 상담할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일찍 퇴근할까?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오빠랑 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빠 안 사람은 불임이라 아이도 못 가진다며? 어떻게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골랐어? 대를 이어줄 아이를 만들 수 없으면 바로 내쳐버렸어야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있다곤 하지만 오빠 나이도 생각해야 된다고. 나도 불임이라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바로 버리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셔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마 고아라서 그럴 거야. 엄마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갔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아마 동정심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가 우울증이 오셨잖아. 내가 일을 하면서 살펴드릴 수 없으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 내 속도 말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엄마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이혼하려 했는데 이번엔 엄마가 위암이란다.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나는 우리 가인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옆에 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찬 뒤 가인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여튼 지금은 안 사람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자기도 최대한 조심하고 뱃속에 우리 아이만 생각해. 어차피 암이면 오래 못 살아. 온몸에 전이가 됐다던데. 그럼 길어야 1, 2년이야. 일단 우리 가인이가 살 집부터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만 바라봐 줄 거라 믿고 있었던 남편의 이중적인 성격을 진료실 앞에서 듣게 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전부 무너져 내려 버렸고 저를 배신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진료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를 부축해 주던 실장님이 지금은 안 된다면서 고개를 흔들며 저를 상담실로 급하게 데리고 갔어요. 저와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실장님은 되려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진료실에서 상간녀와 밖으로 나왔고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상간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죠. 저보다 10살 정도는 어려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젊은 여자였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 초기라는 말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제가 시모 옆에서 간병이 들이는 동안 남편은 저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고 저희 둘만의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실장님이 왜 저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왔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놔야 했어요.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처럼 저 또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모른 척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준비해야만 했었죠. 실장님은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를 병원에 데리고 드나들었던 모든 장면과 그리고 병원 직원들 몰래 접촉을 했던 장면이 담긴 CCTV를 저에게 챙겨주며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만큼 돌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줬던 이유는 전에 결혼을 했지만 실장님의 전 남편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었는데 증거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상담실로 데려온 거였어요. 준비 없이 무작정 현장을 잡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되레 제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짓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CCTV에 찍혀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신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한테 받게 된 배신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게 되었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자 이런 제 모습을 보신 시모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들고 있던 핸드폰에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찍혀있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보게 되신 시모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저를 안아주셨고 시모가 위로를 해주시는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것. 우리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놈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우다니. 다 내 잘못이다. 엄마로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앞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도록 하마.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다오. 네가 받은 상처들 몇 배로 돌려주마. 나 또한 어렸을 적에 두 부모가 내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었고 두 분은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지 자식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셨었다. 그 아픔이 이 나이 먹도록 항상 마음 한편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너한테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하구나. 시모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본인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안아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건 시모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시모 또한 자기 아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남편이 저를 쉽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저에 대해 상간녀에게 말을 했을 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에 아이까지 가질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오셔서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항상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남편은 시모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시모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항상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고 변호사를 불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무슨 서류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전 재산이신데 이걸 왜 저한테...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변호사도 자주 다녀가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 것 같니?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전에 신변 정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는 것뿐이야. 네가 그동안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내 아들놈 손에 들어가 봤자 상간녀랑 둘이 나눠 먹겠지. 너는 그걸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도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고 편하게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그놈이 내 눈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장을 찍어야 해. 그래야 후에 네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가 있다. 당연히 네가 받을 자격이 되니까 주는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5년이라더라. 내가 너한테 증여한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고 그놈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이란다. 그 전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게 변호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건물에서 병원을 차린 그놈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니? 5년 뒤면 그 건물은 법적으로 내 아들이 절대 건들 수 없게 되니까 그때까지 나도 최대한 버티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되는 거다. 나중에 네가 우위를 선점했을 때 너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모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이셨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원 일을 하고 있는 80억짜리 복합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고 시모는 법적 분쟁에서 제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 가끔 잠깐 얼굴을 비추고 다시 돌아갔었죠. 저에게는 고생이 많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남편은 시모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80억 건물이 남편의 소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저에게 증여가 된 것도 모른 채 남편은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는지 병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버티셨고 남편이 저 몰래 상간녀와 바람 피우는 모든 일상들을 전부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시모가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악착같이 버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결국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되어 버렸고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처음으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미련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악착같이 버티시려 하냐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너무 지친다고요. 이 사람이 엄마 간병해 드린 지가 벌써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데 버티고 계신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재산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는 게 있어요?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사과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거라. 그게 엄마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냐? 세상 떠날 때 되셨는데 버티고 계시니까 헛것까지 보이시나 보다. 아유, 속 터져. 그냥 편하게 눈 감으시면 되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 의사가 이번 달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1년은 더 사실 것 같다. 정말 징하다 징해.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머님이 방금 사과하라고 하셨잖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시지 않겠어? 내가 잘못을 했다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없어. 병든 우리 엄마 옆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당신까지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도 하루빨리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길 빌라고. 시모는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미 시모가 한계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시려 하시는 건 오로지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힘겨워하시는 시모의 손을 잡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신 시모는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셨고 저에게 증여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남편은 법적 상속 재산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신 시모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가주길 바라셨어요. 저희가 남편의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실장님이 나오셔서 난감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진료실 안에 남편과 상간녀가 있다며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타고 계신 휠체어를 끌며 진료실로 향했고 문 앞에 멈추는 순간 상간녀와 남편이 서로 다투고 있었는지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1, 2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 차라리 그냥 이혼 소송으로 끝내고 위자료 줘버리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우리 엄마 곧 세상 떠나시는데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다가 내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 알게 되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기부해버리면 어떡해? 이 건물 소유가 우리 엄마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면 한 달을 못 참아? 이제 다 왔어. 정말 끝났다니까. 아이도 다시 가지면 되잖아. 유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건강해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럴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 몰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꼴값들을 떨고 있네. 당신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몇 번이나 어머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머님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어. 엄마.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당신이 어디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자리부터 옮길까? 너한테 몇 번이나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뒤는 돌아보려 하지 않더구나.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한테 더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 건물 우리 며느리한테 증여했고 법적으로 너한테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으니 이제 며느리 건물에서 나가도록 해라. 엄마가 항상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한 번 꾸린 가정 절대로 놓지 말라고 했잖아.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너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저런 저급한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런 너한테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이 약 물고 버틴 이유도 다 너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였다. 오늘 이 시간부로 며느리를 위해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너를 상대할 거다. 증거는 5년 동안 차고 넘치게 모았으니까 아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내가 널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만드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과 상간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80억이나 되는 건물이 제 소유가 됐다는 걸 남편은 믿을 수 없었는지 시모에게 소리치며 당장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병원에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버티실 때까지 버티셨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되셨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눈을 감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건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쓰레기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려는데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곤 저에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참았던 만큼 화가 났던 터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보던 상간녀가 누구 뺨을 때리냐고 화를 내길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실장님은 119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몸싸움을 겪게 하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가 모든 게 끝이 났다고 갑자기 남편의 뺨을 올려 쳤는데 남편도 이미 앞뒤 안 가릴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서로에게 돌아섰고 둘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강하게 밀치는 순간 바닥에 엎질러진 물에 발이 미끄러졌는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뒹굴던 남편의 얼굴에 피가 흘렀고 그 사이 구급차가 와서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뒤이어온 경찰들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갔고 상간녀는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남편은 눈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시모와 마지막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힘들게 버텨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시모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혼 전담 변호사들을 꾸려주신 덕분에 남편한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만하게 승소할 수가 있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또한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피부과 의사로서 처침이 수술이 어려워 의사 생활의 행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상간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버렸고 그제서야 저한테 매달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가 너무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셨고 저 또한 그동안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을 밀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싸움 중이죠. 평생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시모가 떠난 뒤 혼자 남겨진 남편이 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컸을지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제 곁을 떠난 시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거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몇 달 만에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시모의 얼굴이 헬쑥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신 시모의 행동들에 가족 모두가 난감했었어요. 몸에 문제가 생기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시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는지 걱정까지 하게 될 만큼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이유를 몰랐던 저희는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 시모 때문에 시댁 집안에는 균열이 일어났고 매주 시댁을 찾아갔던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원래 시모의 성격은 항상 밝으셨고 가족을 우선순위로 챙기실 정도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남편이 몇 번이고 여쭤봤지만 시모의 속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없어 답답했었죠. 얼마 뒤 가족 모두가 시모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시모가 조용하시길래 좋게 넘어가는 듯 싶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외로우셨는지 많이 예민해지신 듯 보였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끔 시댁에 가던 걸 좀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던 거죠. 시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속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노력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외로우셔서 날카롭게 변하신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시댁에 갔었어요. 노력에 비해 크게 변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성격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조용하셨던 시모는 또다시 일을 터뜨리셨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그날은 그래도 좋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모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이러시는 거 저희도 지친다니까요. 제가 뭘 어쨌길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제 얼굴에 뿌리는 건데요. 너야말로 지금 무슨 짓이냐? 방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나를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잖아. 내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움직이다가 살짝 부딪힌 것 뿐인데 제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었다고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댁에 와서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예요? 최근 들어 어머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도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시댁에 올 때마다 어머님 눈치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너 말 다 했니? 누가 보면 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다리를 걸었던 건 너였고 하마터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실수였다고 하잖아요. 서로 좁은 길을 지나다 보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너도 똑같아. 엄마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마누라 편만 들어주는 거 보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엄마가 세상을 떠날 뻔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안 할 수가 있는 거니? 너도 엄마가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는 거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 왜 그래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어요? 형수님도 몰랐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혼자 지내시는 게 속 편하시죠? 저희가 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곁에 없어야 소중함을 알죠. 이런 분위기 너무 싫고 시간만 아깝다고요.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별것도 아닌 일을 키워서 가족들 속을 뒤집어놔야 마음이 편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집에도 오지 마라. 너희들 얼굴 보고 사는 게 100배는 더 늙겠다. 너희 아버지 없다고
너희들이 날 무시하는데 다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현관문에 걸려있던 빗자루를 들어 올리시더니 저희들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분노하신 시모의 감정을 억누르기에는 힘들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모는 가족들을 노려보시더니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은 그래도 좋게 넘어가는 듯 싶었지만 큰형님과의 마찰로 인해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고 두 형님 내외는 두 번 다시 시댁을 찾지 않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는 한동안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고 시모가 어떻게 살던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큰 아주버님이 가족 모두를 불러 보았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했었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풀어나가게 되었죠. 한 달간 각자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얘기하자면 혼자 계신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지내실 바엔 그게 차라리 좋은 방법 아니겠소?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건데? 다들 너무 지쳤잖아.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지금의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무조건 화부터 내시는 거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병이 생긴 것 같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큰형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고 둘째 형은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니까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소?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건지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대화할 자리를 만든 적도 없었잖아.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큰형은 내가 막내라고 무시하기만 하지. 형이 직접 해결할 생각은 없었잖아. 둘째 형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병자로 취급하면서 하루빨리 돌아가시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어머, 그래서 서방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도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 탓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는 누굴 탓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혼자 계신 어머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조심하죠. 여기서 어머님한테 제일 이쁨 받은 사람이 막내 동서였던가? 요즘 들어 막내 동서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좋게 봐주시니까 대신 가서 얘기 좀 진지하게 나눠보는 게 어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속마음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냐. 형님들은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서 시모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 나온 김에 바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어요. 두 형님 내외는 연락을 기다리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본인들은 하기 싫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저희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버려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 때문에 시모의 성격이 변했는지 들어봐야 했어요. 한 달 만에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그늘져 있었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길래 남편은 건강이 걱정된다며 좀 전에 형님 내외와 만났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세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내면 좋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희들을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할까봐 그래요? 내 편은 지금 아무도 없다.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와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봤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됐거든. 너희들도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만 하는 거지.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잖아. 내가 떠나야 이 집이며 재산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바란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가식적인 너희들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재산 탐낸 적 있었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어머님이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봤자 내 마음은 돌릴 수 없을 거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 너희들도 똑같아.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지 그걸 계획하고 있겠지. 오늘 온 것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온 거 모를 줄 아니? 시모와의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행동과 말투를 의심하면서 저희가 시모를 헤아려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다 보니 저희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시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모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터라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모와 얼굴만 붉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남편이 두 시숙에게 설명을 하면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집에 혼자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셨는지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전부 상한 채로 그대로였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니 차라리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게 심적 안정을 되찾으실 것 같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두 시숙의 통화를 끝낸 남편은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에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댁의 출장 뷔페를 알아보게 되었고 남편이 거의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는 하필 그때 출장 중이라 늦은 시간에 도착 예정이라 남편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두 형님 내외도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제 딸을 봐주면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모도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하셨는지 별말이 없으시다면서 실시간으로 시모의 기분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모든 일정을 끝낸 뒤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출장 온 곳에서 삼청동 시가까지 3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가 있었죠. 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걱정돼서 별일 없냐고 물어보면 시모는 제 딸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서 거의 도착해 갈 때쯤 출장 뷔페도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 형님 내외도 때마침 왔다며 저만 가면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기로 서로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늦게 시댁에 깜짝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시모가 제 딸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던 상태라 서둘러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던 그 순간 시모는 식구들 밥상에는 손도 대지 말랬는데 왜 손을 가져가냐고 8살밖에 안 된 제 딸 앞에 놓여있던 30접 정도 되어 보이는 반상을 그대로 깨빡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 딸이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달려가 어깨를 밀친 뒤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의 뺨을 치려던 그때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눈앞에 펼쳐져 버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은 시모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 울고만 계시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이는 지금 어디 갔어요? 영진이는 내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열쇠로 잠가버렸다. 나는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반상을 엎어버린 것뿐이야. 이걸 먹였다면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119에 연락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쟤들은 세상 떠나도 싸. 내 막내 아들과 너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영진이는 창고에 잠깐 둔 것뿐이다. 쟤들이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오늘 이 식사 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그것까지는 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 내 건강도 약해졌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것보다 요양원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 둘째 아들의 부탁 하나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고 그때의 결정에 대해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 시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는지 모든 걸 설명해 주셨고 가족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 행동을 두 형님 내외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숙이 보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지가 않아 어려움이 많았었고 회사에서도 상당히 눈칫밥을 먹고 있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명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됐는데 둘째 시숙이 시모에게 보험 얘기를 꺼냈고 아들 좀 살려달라면서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보험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어버린 주범이었고 시모가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돈 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시모의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 요양원 얘기가 나왔고 돈이 많이 부족했던 두 형님은 요양원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시숙이 시모의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형님 내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몇 번 다칠 뻔했던 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대범해지는 두 형님 내외의 행동들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었을 때 두 형님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시모를 해하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충격을 받았던 터라 예민해질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와 남편은 시모의 성격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고 두 형님 네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모를 세상 떠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요양원으로 모시는 길에 둘째 시숙의 지시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행을 만들려 했었고 이런 계획을 몰래 듣게 된 시모는 자식들의 배신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음식들에 냄새가 나지 않는 농약을 뿌려버렸던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두 형님 내외는 결국 음식을 먹다가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음식에 농약을 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대려 했던 거였고 시모는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 반상을 엎어버렸던 거였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시모에게 화를 냈었고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일단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문제로 시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창고에서 나오지 못한 남편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리셔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두 형님 내외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되려 당하게 되었고 둘째 시숙 빼고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는 이 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위해 보험에 가입을 해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편은 둘째 시숙의 행동들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깨어난 시숙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화를 냈지만 시숙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늙으면 어차피 가는 거. 우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때 알아서 일찍 가주면 얼마나 좋아. 혼자 힘드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편하게 보내드리려 했던 거였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네가 우리 집안 사정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원래 그런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보험금 때문에 형을 낳아준 엄마를 해하려 들어?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왜 그런 계획을 내서 엄마를 분노하게 만든 거야? 나 지금 면회 다녀왔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 형의 그 욕심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냐고. 배 아파 낳은 자식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해하려 했다는 걸 뒤에서 전부 다 듣게 됐을 때 그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어?
형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은데? 하도 사정이 힘들다고 엄마한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돼? 지금 큰형이랑 형수님들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형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니까 혼자 모든 벌을 다 받으라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농약을 취하게 한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지. 징역 그거 몇 년 안 되잖아. 어찌됐든 엄마가 저지른 행동도 잘한 건 아니니까 처벌은 받고 나오시든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든 하라고 해. 어차피 이 일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도 끝난 거 아니야?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생명보험 들어있는 거 알지? 너랑 재수씨 빼곤 전부 다 들어있는데 깨어나봤자 장애를 안고 살아갈 바엔 차라리 이참에 세상 떠나면 보험금은 타먹을 수 있겠네. 나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봐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봤겠지? 둘째 시숙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생명보험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원인 제공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살면서 돈 때문에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니 돈이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형님과 큰 시숙은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세 명 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좋게 끝나길 바라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답답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돈 때문에 집안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생명보험이 뭐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범행까지 저지르려 했던 두 형님네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저희도 가족들끼리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참 그립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저희 가족처럼 불화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